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보아하니 길어질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잘 됐을 수도 있어요. 보통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이나 이런 거를, 수업 시간 이런 거를 되게 못 맞추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시간 제약 없이 내 마음대로 떠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렇게 좀 표 만들고 하면은 사실 중간에 잘리면은 정말 애매하거든요. 종치면은 정말 화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할 수 있으니까. 네, 1900년대 조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1890년대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죄송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1890년대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청나라와 일본과의 전쟁, 청일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그전에는 굵직한 사건이었던 나라 안에 문제들이 많았죠. 그죠? 예를 들면 동학농민운동이라든가 이렇게 아예 그냥 전라도가 완전히 난리가 났으니까 그 와중에 청나라와 일본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싸움박질을 하고, 일본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우리를 강제로 겁박하고 어떻게 개혁을 실시했다. 그 개혁을 우리가 갑오개혁이라고 한다. 자, 근데 청일전쟁은 어떻게 됐느냐? 청일전쟁은 결국엔 일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일본의 승리로 끝났는데 문제는 일본이 너무 많은 거를 가져갔지요. 예를 들면 요동반로, 다른 서양 유럽 열강들이 탐낼 만한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만 결국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삼국 간섭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일본은 받았던 권리를 내놓게 되고 이를 갈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 삼국 간섭의 원흉이었던 러시아와 싸우기 위해. 우리 조선 정부는요, 요 상황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 이제 일본보다 러시아가 더 센 거 아이가? 그래서 러시아와 접근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것을 한 일본이 명성황후를 왕비 민씨를 죽이는 초강수를 두게 되죠. 그것을 일미사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겁난 고종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는 아관파천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관파천 이후 상황을 볼까요?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일본의 기묘한 긴장감 가운데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나 일본이나 직접적으로 그거 한 건 없었으니까 이권이나 찔끔찔끔 파먹어갔지 군사적으로 협박하고 이런 거는 없었으니까, 그죠? 그 세력 균형을 유지해 왔었고, 그 와중에서 정부 쪽에서는 광무개혁을 실시하고 민간 쪽에서는 독립협회 활동이 시작되는데, 독립협회 활동은 제대로 안 되고 광무개혁도 거창하게 개혁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성과가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1900년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과서는 110에서 119페이지고요. 소단원이 3개인 걸 보니까 이거를 3단원으로 나눠서 해라 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절대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표 하나로 끝내려고 하지요. 어떤 강의를 봐도 어떤 선생님을 만나도 이렇게 수업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좀 비정상적으로 하는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역사는 흐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흐름 속에서 이런 활동들이 나왔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기 좀 힘들더라도 그래도 몇 번 돌려보면서 하세요. 네, 이거 가지고 좀 길게 갈 거예요. 이걸로 좀 길게 들으시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 있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덜 올리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국제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왼쪽에 항목이 있잖아요. 국제관계 있고, 국권 강탈 과정이 있고, 애국 계몽운동 있고, 의병운동 있고, 이게 처음에 어떤 흐름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국제관계에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일본 측 입장을 얘기하자면, 일본 측 입장, 당시 상황을 봤을 때는 이 조선을 둘러싼 국제관계는 크게 두 축이 있습니다. 누구? 러시아와 일본입니다. 러시아, 일본. 과연 이 조선은 러시아가 차지할 것인가? 일본을 차지할 것인가?
1890 아간파천 이후엔요, 세력 균형 관계였고요. 그런 균형 관계가 못마땅했던 일본은 나중에는 러시아한테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북이 39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네가 갖고 남쪽은 내가 가질게. 뭐 이런 식으로 한반도 분단을 논의할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 대립의 강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 조건은 감당합니다. 일본은 가까이 있는 나라 한반도를 차지하면서 세력 확산의 어떤 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거고, 러시아는 예로부터 러시아만 나오면 내가 얘기하는 게 부동항이죠. 얼지 않는 항구. 이때는 배 타고 사람들이 거의 나가는데 얼어버리면은 사실 나가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겨울에는 못 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름, 가을 이때만 잠깐 나오고 못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엄청 애를 씁니다. 그 상황. 근데 문제는 러시아가 다른 나라로부터 그렇게 지지를 받지 않는 나라였어요. 근데 러시아가 세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뭐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1800년대 한참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갖다가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을 때 그 나폴레옹한테 치명적인 타격을 준 나라가 어디냐? 러시아거든요. 그 뒤로 해서 러시아의 군사력이라면 다들 엄지척할 정도의 강대국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1899년에 중국에서 의화단 운동이란 게 일어나요. 의화단 운동이라는 거는 중국 안에서 반외세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 반대, 외국 세력 반대하면서 그 민중들이 막 외국인들 습격하고 교회 성당 이런 데 습격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중국으로 청나라로 쳐들어갑니다. 그때 총 8개국이 모였는데요. 8개 국가가 모였는데 총 군대가 48,000인가 그랬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군대를 자랑했던 게 일본이었어요. 21,000을 보냈다고요. 그래서 그 사건을 이후로 일본을 좀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요놈들 봐라. 사실 영국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은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되게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럽 쪽으로 내려온다 하면 자기들이 막 필사적으로 막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 아시아 쪽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워낙 머니까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제한돼 있거든요. 근데 일본이라는 되게 동양인이라고 우리가 우습게 봤고 약하게 봤었는데 군대가 좀 쓸만하네. 일본은요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 때 그 2억 3천만 양의 배상금을 받습니다. 이게 일본 전체 예산의 4년치 예산이에요. 그 예산 중에 군사비를 엄청 많이 배정을 해가지고요. 군사를 엄청 육성을 했어요. 군대를. 왜? 결국에 이 조선을 두고 러시아와 싸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준비했고, 그렇게 준비한 일본의 모습이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친구들 마음에 들었던 거죠. 러시아 견제는 일본에게 맡기면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슬슬 싸움을 부추기게 됩니다. 야, 한번 붙어봐.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결국 러일 전쟁이라고 하지만 일본 뒤에는 누가 있느냐? 미국과 영국이 있어요. 막대하게 그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전학 온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하나 있는데, 야가 싸우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뭐 그냥 남학생식으로 얘기하자면 싸움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뭐 그 반에 있는 짱들이 붙기에는 좀 조심스러워요. 왜? 얘가의 어떤 전투력의 측정이 아직 제대로 안 됐으니까. 뭐 나폴레옹 전쟁도 100년 전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한 그 밑에 애들한테 붙인 거죠. 야, 한번 붙어봐. 문제 되면 내가 치료비 대줄게. 뭐 그런 식으로. 알겠죠? 그 상황이에요. 그게 러일 전쟁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이때 당시에 조금 그런 나라들을 자극을 한 게 1903년에 우리 교과서에 보면 용안포 사건이라고 합니다. 용안포 사건. 압록강 쪽에 있는 용안포라는 작은 섬을 갖다가 군사기지로 만들려는 속셈을 벌였죠. 그 상황. 그리고 만주 쪽에도 진출해 있었고요.
뭐 뒤에 나오겠지만 위순이라든가 다롄이라든가 요런 데 차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것이 일본과 싸우게 되는 직접적인 배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본이 이때 또 강조한 거는 뭐냐 하니까 앞으로 승인이라는 얘기를 내가 되게 많이 쓸 건데요. 승인입니다. 승인. 승인이란 건 다른 나라로부터 이제 인정을 받는 건데 여기에 왜 집착을 하느냐? 예전에 이거를 안 했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어떤 거? 청일 전쟁 때 청나라와 실컷 싸워가지고 이겨서 이제 좀 뭔가 차지할라 해봤더니 다른 열강들이 끼어들어서 삼국 간섭으로 방해했잖아요. 일본 입장에서. 그래서 일본이 이때는 철저하게 뭐를 강조하느냐? 다른 나라로부터 승인을 받으려고 해요. 야, 조선 내 거? 인정? 인정? 이렇게 막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죠? 뭐 얘기하고 보니까 좀 두서가 없기도 한 것 같고 하여튼 일본과 러시아가 붙을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미국과 영국이 지원하고 러시아도 만주나 뭐 용화포 사건이라 이런 쪽으로 해서 일본을 자극하고 결국 그래서 한방 꽝. 근데 꽝 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승인을 되게 집착한다. 왜? 청일전쟁 이후에 삼국 간섭에 대한 반성.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되죠? 자, 그 다음에 국권 광탈 과정인데 이걸로 또 설명하자면 철저하게 일본은요 국권 광탈할 때 그냥 힘으로 뺏는 거 힘으로 뺐는데 형식적으로는 뭐를 강조하느냐 하면 조약을 강조해요. 이 조약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국제법에 의거한 두 나라 간의 약속이거든요. 두 나라 간의 약속이야. 마지막에 도장 찍어야 돼. 도장 찍는다는 건 뭐예요? 인정한다는 겁니다. 돈 받고 사인, 어디, 문화상품권 학교에서 주는 거, 보통 문화상품권 받으면 사인하거든요. 그거 사인 왜 하는데? 이거 네가 받은 거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나중에 못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라. 왜? 네가 사인했잖아. 이거거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야금야금 우리나라의 이권을, 권리를 다 가져갑니다. 외교권 뺏어가고, 군대 뺏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 과정에서 전부 다 조약. 힘으로 먹을 것 같으면 러일 전쟁 끝나고 바로 먹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그죠? 왜?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는 정식 절차를 밟아간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사실 힘으로 뺏어도 돼요. 우리가 지금 국제법이니 뭐니 떠들어도 사실 이때 사회 진화론, 약육강식, 적자생존이거든. 그냥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먹는 게 당연시 되던 시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애들은 조약으로 철저하게 우리를 얽매였다.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애국개몽운동을 얘기하자면요. 애국개몽운동은 뭐예요? 옛날 개화사상 1870년, 80년대부터 나오는 이 개화사상. 그러다가 얘들이 이제 90년대 가면 이제 독립협회 활동을 하거든요. 이게 애국개몽운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독립협회의 가장 큰 활동 가운데가 뭐가 있었어요? 민중개몽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넘어온 거지요. 나라를 사랑하고, 근데 여기 개몽에 무슨 개몽? 애국개몽. 나라를 사랑한다. 그죠? 네. 그래가지고 요때 애국개몽운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친일파도 많습니다. 친일파도 많은데 아닌 한에도 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100%는 아니에요. 야는 애국개몽운동 했으니까 무조건 친일파지.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절대선, 절대악, 절대라는 말은 이 인간 사회에서는 별로 쓰면 좋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병운동은 이제 군대 내가지고 싸우자. 애국개몽운동은 쉽게 말하면 실력을 키우자. 그겁니다. 그거. 의병운동은 뭐예요? 싸우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같이 어떻게 나라가 잘 되자고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요 둘 사이는 되게 안 좋아요. 의병운동하는 아들은 애국개몽운동하는 아들 보고 야, 일본을 싸워야지 저래가 되겠나 저 쫄보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애국개몽운동 아들은 의병운동이라 하는 아들 보고 야, 저래가 우리가 되겠나 저 무식한 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비극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요거의 유래는요, 옛날 1860년대부터 나왔던 그 위정척사 있잖아요. 위정척사.
요 흐름에서 연결되는 게 의병운동입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병운동은 사실 그 전에 있었죠.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어요. 자, 1895년에 보면은 1905년대가 아니라가지고, 예, 요거 연도 기준으로 해서 칸나는 거거든요. 예, 연도 기준으로 해서 칸나는데 1895년에 을미의병이라고 일어나요. 이걸 이제 책에 따라 가지고는 전기의병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어요. 우리 교과서에는 을미의병이라고 나오는데 책에 따라 가지고 전기의병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으니까 혹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을미의병 같은 경우는 왜 일어나느냐? 1895년에 우리나라에 굵직한 사건들이 많죠. 대표적인 게 을미자 들어가는 거 뭐예요? 을미 사변. 왕비가 죽었잖아요. 왕비가 죽었잖아. 그죠? 그리고 을미사변 이후에 이루어지는 을미개혁에서 나오는 뭡니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단발령. 머리 자르라니까 막 난리 났죠? 일본도 이래 반발할 줄은 몰랐을 거라. 그리고 사실 을미사변 때 조금 나왔는데 그때는 세력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을미 이 단발령 내리니까 거의 전국적인 운동이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고종이 몰래 편지 보내가지고 사주했다는 썰이 있었고요. 주로 그러면 이 의병을 전개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선비들이에요. 선비들입니다. 선비들. 에헴 하면서 있잖아. 에헴 어디? 우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걸 어떻게 함부로 자를 수가 있겠어요? 하면서 들어오는 거야. 대표적인 사람이 유인석이라든가 이송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요 을미의병은 막 각지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의병 싸움, 의로운 군대, 의로운 군대로서 활동 일본군과 맞서가지고 막 하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그 고종이 1896년 아간파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지요. 그 이후에 고종이 해산 명령을 내려요. 야 이제 됐으니까 해산해 라고 해서 네 하면서 해산했어요. 네. 그렇게 된 게 을미의병이다. 네, 나중에 이 을미의병은요, 나중에 이제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하나씩 이따 설명할게요. 네, 설명할 거고. 자, 그래서 조금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 이 칸을 다 채우면은 오늘 할 일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자, 러일전쟁이 시작합니다. 1904년 2월에 리순, 여순 쪽에 있었던 거기가 러시아 군대가 있었거든요. 러시아 군대, 러시아 그 해군이 있었는데 거기를 일본이 습격합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되게 안 좋게 적어놨어요. 뭐 선전포고를 안 하고 기습 공격했다. 뭐 기습 공격한 건 맞습니다. 기습 공격한 건 맞는데 이때는 뭐 그렇게 선전포고가 일반화돼 있지 않은 거래 가지고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좀 어쨌든 안 좋게 적어놨어요. 예. 리순 여기는 이제 요동반도 쪽에 있습니다. 리순을 공격하면서 여기 2월 8일이에요. 그러면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정쟁이 시작됩니다. 사실 일본이라고 적었지만 여기에는 누가 들어있다? 미국과 영국이 막대한 지원이 있었다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뭐 했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국외에 중립선언을 했어요. 1903년 용왕포 사건 이후에 일본과 러시아의 대립이 진짜 극에 달아 있었거든요. 좀만 건들면 싸울 분위기였어요. 터지기 일보 직전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가 전쟁에 휘말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전쟁에 휘말릴 수 있겠구나. 미안해요. 전화가 갑자기 와서 왜 자꾸 전화를 하지? 선생 이상엽쌤 이따가 해야겠다. 자, 그래가지고 나라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거 싸울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청일전쟁에 얘가 있잖아요. 청일전쟁 804호 아저씨랑 904호 아저씨랑 1104호 아저씨가 어디서 싸워? 1004호에서 싸워. 우리 집 뭐 가재도구, TV, 전자레인지, 냉장고 다 뽕 가지고 난리 났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중립선언을 합니다. 요게 1월 달이에요. 요게 1월 달인데 이거 될까요? 대번 경복궁에 일본 군대가 몰려와가지고 전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일본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야 이거 무효야 하면서 무효라고 해버리는 거지 뭐. 이게 한일의정서예요. 자, 한일의정서라는 거는 애초에 러일 전쟁에 좀
자기들이 유리하게 우리나라를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전쟁하기 위해 만든 조약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조선이 했던 국외 중립 선언은 무효라고 하고 전략 요충지, 그러니까 싸우는데 좀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데를 일본이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준 겁니다. 일본이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좀 편하게 해보려고, 유리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러시아 군대가 만만찮거든요. 알겠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8월 달 되면서 좀 더 간섭을 강화하는 거죠. 어떻게? 고문이란 거를 부릅니다. 고문. 그래서 요 시기부터 일본의 그 식민 통치의 모습을 고문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문이라는 거는 컨설턴트,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인데 도와줬겠습니까? 뭐 했겠어요? 간섭했지요. 예, 간섭했어요. 간섭했어. 누가 왔느냐? 예전에 한번 고문 온 적 있었죠. 기억납니까?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에서 보내잖아요. 마젠창, 멜렌도르프, 위안스카이. 생각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고문 정치. 생각 안 나면은 1880년대 그 이모군란 편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고문 옵니다. 뭐 누구? 재정고문, 메가타 가네타로라고 일본 사람입니다. 메가타. 그 다음에 외교고문 미국인 스티븐스. 그러니까 미국이랑 일본이랑 한패거리란 얘기야. 이런 것만 봐도. 그래가지고 메가타는 나중에 뭐 하느냐 하면은 그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우리나라 화폐를 갖다가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얘들이 와서 간섭을 하게 되고, 스티븐스 이 사람도 뭐 고종한테는 되게 이쁨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고종이 한국 이름 주는 거를 되게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외국 사람 이름 있으면 막 바꿔주는 거. 뭐 멜렌도르프 같은 경우에는 목인덕 막 이런 식으로, 그죠? 스티븐스 같은 경우에는 수지분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예, 시간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자, 미안합니다. 수지분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은요, 그 을사조약 이후에 가게 되거든요. 을사조약 이후에 외국권 박탈당하고, 그리고 고문이 야가 이제 자기 나라 돌아가는데, 자기 나라 돌아가가지고 괜히 조선을 정말 축복받았다, 일본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건 되게 좋은 거다 하면서 얘기했다가 나중에 장인환 전명훈 씨한테 총 맞아서 죽습니다. 예, 그거도 이따가 이야기할 거고요. 자, 일단 이렇게까지 일부 하고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